여러분 안녕하세요. 예, 이번 6강부터는 임대차 보호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부동산 권리 분석에서 가장 핵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임대차 보호법입니다. 이 임대차를 소홀히 해서는 이 권리 분석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임대차 보호법은 아주 핵심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정확하고 어필할 수 있는 이 만화를 제공해서 국민들한테 혜택을 주시는 이 만화를 제공한 춘천지방법원 담당자들한테 일단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또 종종 나오는 부동산에 대한 만화를 제공하신 또 지지옥션 강명주 사장님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대시 주의사항으로는 임차인을 보호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모든 주택에 적용되나요? 누구든지 의심스러운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주택은 실제 용도와 주된 목적이 주거용이다. 그래서 상가임대차보호법이 따로 생겨져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임대차보호법은 21년이라는 격차가 있습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은 81년도 제정이 돼서 시행되어 있는데 그 후 21년 후에는 2002년 11월 1일 상가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됐습니다. 21년이나 되는 격차가 있었는데 그동안에는 상가는 보호를 전혀 받지를 못했습니다. 예를 들어 점포의 일부를 주거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미등기, 무허가 주택 이런 건물도 다 임대차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체결할 때 어떤 점을 확인해야 될까요? 먼저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소유자인지 신분증과 대조해서 모든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일산에서 어느 공인중개사가 집을 팔아달라고 하는 사람 주민등록을 확인해 보니까 일치했습니다. 소유자와 주민등록을 가진 소유자가 일치했습니다. 그런데 주민등록 두께가 좀 두꺼운 것 같아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의심을 품고 나중에 조사하고 또 신고를 해서 그 사람이 주민등록을 변조해서 소유권 주인인 양 행사하는 것을 사전에 이렇게 차단한 적이 있습니다. 참 대단한 공인중개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 일단 전세나 월세 계약을 할 때 집주인과 세입자가 직접 계약을 하고 있는데 등기부 등본을 잘 살펴서 등기부 등본에 아까 말씀드린 소유자와 등기부 상에 나와 있는 소유자가 일치하는지도 확인되겠지만은 그 등기부 등본상에 소유자가 얘기하는 위치의 건물이 맞는지 또 규모가 맞는지 빚은 얼마나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됩니다. 먼저 임대인이 등기부 등본에 표시되어 있는 소유자인지를 신분증을 보고 확인하고 또 등기부 등본에 가압류,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등이 되어 있는지 잘 살펴봐야 됩니다. 2억짜리 집에 2억 근저당이 있는 집에 전세를 들어가면 나중에 강제 매각, 법원 경매나 공매를 집행할 때는 한 푼도 받을 수가 없기 때문에 빚이 없는 깨끗한 집이라든지 빚이 있어도 소액일 경우 결정해야 됩니다. 또 둘째, 임대인이 아닌 대리인과 계약서를 작성할 때는 위임장과 신분증을 꼭 확인해야 됩니다. 부부지간에 대리를 할 때는 참 믿을 수밖에 없죠. 그 부인이 남편을 대리해서 계약을 하는데 거의 신뢰를 합니다. 그렇지만 부부지간엔 이혼율도 높고 또 이미 이혼한 상태인지 알 수도 없는 상태에서 그 일방의 대리권이 없이 행사할 때는 나중에 손해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집주인은 임대인이라고 하고 집을 빌려 쓰는 사람은 임차인이라고 합니다. 또 내가 일부를 또 전부를
임대 기간 중에 다른 사람한테 또 임대를 줄 때는 임차인은 전 대인이 되고 또 그 후에 들어오는 사람은 그 집에 임차인과 계약한 사람은 전 차인이 되는 이런 명칭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임대인과 직접 통화해서 확인하고 주민등록번호가 일치하는지도 일일이 확인해 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셋째, 소유자가 아니라 임차인으로부터 다시 임차인으로 하는 경우 아까 말씀드린 전대차라고 합니다. 소유자는 임대인, 또 이럴 경우 임차인은 전대인이 되고 거기에 또 세대로 사는 사람 이게 전차인이 됩니다. 이 경우 전차인은 여기 전차인은 전대인하고 계약을 할 때 주의할 점은 소유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이 소유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됩니다. 소유자의 동의를 받지 않고 자기네끼리 계약했을 때 나중에 소유자가 나는 모른다, 너들끼리 계약하고 나를 모른다 할 때는 이 전차인은 큰 낭패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대인의 말만 듣고 계약하지 말고 꼭 소유자의 동의를 받으라는 거. 소유자에게 임차권도 주장할 수가 없고 보증금 반환도 청구할 수가 없고 이렇게 됐습니다. 오직 임차인 찾아서 받아야 되는데 임차인이 아무것도 없다고 한다든지 또 잠적해버린다면 받을 길이 없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전대차의 경우 소유자의 동의를 꼭 확인해야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새로 바뀐 임대차 표준계약서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 전에 우리 계약서를 만드는 것은 좀 불리했습니다. 임차인 일방적인 어떤 요건에 의해서 만들었다든지 또 정형화되지 않은 이런 임대차를 계약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임차인이 불리한 점이 많았는데 이렇게 지금 표준 계약서라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서 임차인이 손해를 보지 않게끔 이렇게 꼼꼼하게 계약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새로 바뀐 임대차 계약서에 보면은 아주 자세한 내용입니다. 당사자가 확인할 내용으로서 주의사항이 나와 있고 그 다음에 권리 순위에 관해서 나오고 중개 대상 물건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고 또 대항력이라든지 우선 변제권 확보라든지 이런 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임대차 계약을 할 때에는 소유자만 있는 것을 확인할 게 아니라 그 집에 어떤 빚이 있는지 그것도 확인해 봐야 됩니다. 아까 우리 확인 사항에 보니까 이렇게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는 거 이런 게 나왔습니다. 이런 근저당이 설정된 집에는 물권이기 때문에 근저당은 다른 권리보다 돈을 먼저 받아갑니다. 임대차 계약을 늦게 했기 때문에 근저당권자가 받아가고 남은 게 없으면은 한 푼도 받지 못하고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이 액수를 또 조사해 봐야 되고 그 다음에 임차인은 이런 근저당이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면은 대항력이 없습니다. 빚이 있는 집에 들어가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근저당뿐이 아니라 저당, 압류, 가압류, 담보가등기 이런 집에 되어 있는 집에 들어가게 되면 대항력이 없습니다. 빚이 있는 집에 들어갔기 때문에 이미 빚을 인정하고 들어간 결과이기 때문에 다른 새로운 주인한테 대항력을 상실해서 돈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이 등기부에 나와 있는 권리들이 없는 집에 들어가야 됩니다. 자, 그럼 이번에는 현재 진행 중인 물건 중에서 우리 임대차가 있는 물건을 한번 우리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12월 5일, 한 달 후에 이 강의하는 날로부터 한 달 후에 집행할 이 물건이 되겠네요. 서울 금천구 시흥동 성보빌라 나동 2층 301호가 지금 나와 있는데 여기를 보시면은 토지가 7.2평, 그 다음에 건물은 11.84평, 한 12평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아파트로 치면은 한 15평보다도 외려 더 넓게 쓸 수가 있습니다. 공용 면적으로 뺏기는 평수가 적기 때문에. 자, 그런데
1억 2,300짜리가 처음 금년 8월 9일 날 입찰해서 아무런 응찰 작업 없어 유찰이 됐습니다. 한 번 유찰될 때마다 서울은 20%, 지방은 30%씩 이렇게 유찰됩니다. 지방에는 또 20% 적용되는 데도 있긴 합니다만 거의 30%씩 적용이 됩니다. 자, 이렇게 그 다음 한 달 후인 9월 19일 날 입찰할 때는 20% 저감된 9,840만 원에 입찰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랬더니 지난 10월 31일 9,840에서 20% 저감이 된 7,872만 원에 또 이렇게 매물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또 유찰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번 12월 5일 날에는 7,872만 원에 20% 저감된 6,297만 6천 원에 매각을 한다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유찰이 되면 6,297만 6천에서 20% 저감된 금액으로 이제 2018년 1월 달에 또 매물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많이 유찰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지금 현재 토지 가격만 건물 있는 건부지 상태에서 8,610만 원이면 토지 가격도 안 되는데 6,297만 원이면 토지 가격도 안 되는데 계속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자, 이 지배를 분석을 해봤더니 이렇게 모든 권리보다 빠른 임차인이 여기 살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전입신고만 하면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아까 대항력이라는 설명을 했죠. 아무런 빚이 없는데 이사를 들어갔습니다. 지금 이렇게 2006년 5월 17일 매매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1년 후에 또 증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빚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즉 2017년 1월 3일 경매가 들어온 권리 이전에 2년 전에 2015년 전입을 했기 때문에 빚이 없는 상태에서 전입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생겼습니다. 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이 임차인의 7천만 원은 매수인이 인수해야 됩니다. 이 임차인이 전입신고를 하고 확정일자를 받고 배당 청구를 했다면은 이 7천만 원을 매각 대금에서 받아가고 모자란 부분만 물어주면 되는데 이 임차인은 확정일자를 받을 수도 있고 안 받을 수도 있고 배당 청구를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습니다.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돈을 받는 데는 이상이 없기 때문에 법원에서 안 받더라도 매수인한테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확정일자도 없고 배당 청구도 안 할 수가 있습니다. 이 7천 원을 변제하게 되면 매수인이 변제하게 되면 6,297만 원, 6,300이라고 생각하고 여기다 7천만 원을 합치면 1억 3,300 정도가 되기 때문에 지금 최저 가격보다 비싼 집이 됩니다. 이래서 사람들이 응찰을 하지 않고 이렇게 3번 유찰되고 이번에 4회째 입찰을 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더 유찰돼도 의미가 없습니다. 싸게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이 금액은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5천만 원까지 떨어지면은 그때는 7천 물어줘도 거의 이 매각 가격과 비슷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런데 제값 주고 살 바에는 경매를 할 일이 없겠죠. 그래서 이 부동산만은 2천 내지 3천만 원까지 유찰된 뒤에 낙찰받으면 수익이 있다고 볼 정도로 앞으로도 유찰을 많이 돼야지 내년 중반까지는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바로 대항력을 갖춘 임차인이 있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되면 경매를 신청한 이 카드 회사에서는 돈을 받아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계속 유찰되기 때문에 낙찰받는 사람은 임차인을 무조건 인수해야 된다는 거 그겁니다. 카드빚으로 경매가 들어왔기 때문에 이 카드빚 받는 데는 아무리 봐도 이상이 없을 것으로 추산이 됩니다만 많이 좀 유찰돼서 유찰되니까 결국
소유자로서도 이거 별로 뭡니까? 자기는 현재 빚을 7천만 원 차라리 변제하는 게 낫지 경매당하는 게 더 손해 같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빚도 별로 없고 이 임대차가 빚이고 우리 카드의 빚이 전부인데 제가 보기에 앞으로 내년 2, 3월쯤 되면은 낙찰을 받아도 괜찮은 물건으로 보여집니다만은 우리가 지금 배우는 임대차에 있어서 이렇게 전입일자가 모든 권리보다 빠를 때는 은행 빚이 들어오지 않은 상태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은행에서 1순위가 임차인이면 돈을 빌려주지 않습니다. 또 마찬가지로 임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행에 근저당이 설정되어 있다면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일단 전입하는 것을 꺼려해야 됩니다. 액수가 적다면은 순위 배당으로 1순위가 은행 빚이 받아가고 2순위를 받아가면 문제가 없지만은 은행에서 돈을 빌린 액수가 많다면은 절대로 전세를 들어가지 말고 월세를 들어가야 됩니다. 월세를 들어가면은 보증금이 작기 때문에 뭐 떼일 염려도 별로 없고 또 소액 보증금으로 또 나중에 우리 임대차 보호법에 소액 보증금에 대해서 배웁니다. 소액 보증금으로도 받아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지만 저렇게 전세를 후순위로 들어가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자, 더불어 이 물건은 앞으로 2, 3회 더 유찰돼서 3천 이하로 유찰된 뒤에 낙찰받으면 수익도 있고 또 이 임차인은 돈을 물어주면 바로 명도를 하기 때문에 명도하는데도 애로를 갖지 않고 괜찮은 물건으로 보여지는데 지금으로서는 이 원금보다 감정가보다 비싼 액수라는 거 6,200에 낙찰받으면 최소한 1,000만 원 정도 더 비싼 집이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이렇게 임차인이 1순위로 들어갔을 때는 아무것도 해놓지 않고 전입신고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제3자한테 권리를 주장할 수가 있다는 바로 이 대항력을 갖췄다는 것을 다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 임대 계약을 할 때 이렇게 빚이 있는가 확인했을 텐데 여기에 나와 있는 이 가처분 가등기 저당권 중에서 제일 무서운 게 뭘까요? 이 빚은 가압류 저당 이 빚은 이 돈으로 떼올 수가 있는 거지만 앞에 있는 가처분이나 가등기는 돈으로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이 가처분이 처분금지 가처분이었다. 이 집은 처분하지 말라. 선순위 가처분으로 이렇게 되어 있다면은 손을 대지 말라는 뜻입니다. 그 가처분의 내용에 보면 매매, 증여, 임대, 그 다음에 이 증여, 그 다음에 담보대출, 임대차, 전세권, 기타 일체를 하지 말라. 기타 일체 중에는 경매나 공매도 하지 말라는 뜻으로서 이런 집은 쳐다보지도 말라는 뜻으로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가처분이 되어 있다면은 손대지 말고 가등기가 되어 있다면은 지금 현재 주인이 이 가등기권자한테 소유권을 넘겼기 때문에 언젠가는 가등기권자가 본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을 상실하기 때문에 이런 집에는 들어가면 안 되겠죠. 꼭 이사를 들어가려면 이 소유자, 가등기권자, 그 다음에 임차인이 3자가 같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꼭 전대차 계약하듯이 전대차 계약이 임대인, 전대인, 전차인이 같이 모여서 계약을 하듯이 가등기가 되어 있는 집에도 마찬가지고 가처분이 된 집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이 권리자와 또 임대인과 또 임차인이 같이 3자가 대면해서 같이 계약을 하기 전에는 절대로 이런 집은 들어가서도 안 되고 또 경매로 낙찰받는 사람도 주의해야 되는 이런 굉장히 눈여겨볼 만한 내용들입니다.
이 전대차를 했습니다. 우리 어떤 사람이 2년을 임대차 기간은 최단 기간이 2년입니다. 2년을 계약했는데 한 달을 살고 갑자기 외국으로 발령이 받았습니다. 집주인하고는 2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2년 내에 변제를 요구할 수도 없습니다. 집주인이 마음이 좋아서 돌려주면 다행이지만 2년을 계약하기 때문에 2년 후에 돈을 받으려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집을 비우고 가야 되는데 너무 아까워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들어온 사람을, 양도를 받은 사람을 전차인이라고 하는데, 이 전차인은 좀 애매한 문제가 있습니다. 즉 임차인이 퇴거를 하고 전차인이 전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사이에 임차인이 전입을 하고 퇴거하기 전에 다른 권리가 하나 들어왔습니다. 임차인이 1순위고 또 2순위는 은행 근저당이 들어왔습니다. 그런 집을 전차를 했을 때 그런 집이 경매를 나오면은 1순위가 퇴거한 임차인인데 그 임차인은 퇴거했기 때문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근저당이 1번, 그 다음에 전차인이 2번, 그 다음에 다른 권리가 들어오겠죠. 사람들은 안심하고 이런 물건들을 전차인을 대항력 없는 임차인으로 오인하고 낙찰받는 경우가 종종 있습니다. 이럴 때는 이 전차인의 전입일자로 대항력을 산정하는 게 아니라 자기한테 전대를 주고 간 전대인의 전입일자가 대항력의 기준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이지 않는 아주 위험한 리스크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차인으로서는 안전하지만 이런 집을 낙찰받는 이 구매자들, 매수자인에게는 굉장히 치명타가 될 수 있다는 이런 함정을 안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즉 전대차의 위험성을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전대차를 현재 점유하고 있는 임차인이 전차인이라는 것은 어디도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 우리 법원 경매 내용을 보면 그 사람이 임대차로 개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대차를 했는지는 본인을 직접 만나서 물어보기 전엔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나중에라도 전대차라는 게 드러나서 그 사람의 보증금을 물어줄 경우라면은 불허가를 한다든지 이런 발빠른 대처를 해야 되는데 이게 이미 매각 대금을 다 지불하고 배당을 받아갔다면 꼼짝없이 이 전차인의 보증금을 물어주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경종을 울리는 부분이 하나의 이 전대차가 위험성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 첫 시간에는 이렇게 임대차에 대해서 소유자, 즉 임대를 놓는 사람은 임대인, 그리고 대들어 사는 사람은 임차인, 그리고 임차인이 또 전세를 놓거나 임대를 놓게 되면은 전대인이 되고, 또 임차인한테 임대를 얻는 사람은 전차인이 되는 이런 관계인데, 전차인은 꼭 집주인의 동의를 받아야 된다는 거. 그리고 임대 들어갔을 때 가등기나 가처분이 있을 때는 꼭 가등기권자나 또 가처분권자의 계약서에 꼭 동의를 받아서 계약을 해야 후일 안전하다는 것, 이런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계약할 때는 대리인이 계약할 때는 꼭 이 소유자에게 직접, 임대인에게 직접 전화 통화를 해서 확인한 후 또 녹취도 하고 그렇게 안전하다는 거. 항상 대리인이 왔을 때는 위임장과 인감을 첨부해야 된다는 거. 이런 것을 소홀히 할 때는 나중에 우리가 치명타가 될 수 있고, 또 경매로 받은 사람은 대항력이 있는 사람이 있을 때에는 그 보증금을 물어줘야 되기 때문에 그 보증금을 배당 청구를 하지 않았다든지 확정일자를 안 받은 대항력인 임차인이 있을 때에는 그 임대 보증금을 물어줄 만한 돈을 더 유찰돼서 그 다음에 저감된 뒤에 낙찰받는 이러한 판단을 잘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제 6강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